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입니다. 지금 이 제11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오늘 상반기 마지막 시정질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하는 순서의 마지막 질의합니다. 그냥 같은 의정활동을 하는 동료 의원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바쁘잖아요. 엄청 바쁘고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에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나와는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런 시정질문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같은 11대 서울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끝까지 이렇게 본회의장을 지키고 함께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시고 또 눈빛으로 응원해 주시는 이 모습이 저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품격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이 의원님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그냥 좀 뭉클합니다. 얼마나 바쁘신 하루였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지금 시민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본회의장 화면으로 보면 보시기에 왼쪽에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집행부 주요 간부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오른쪽으로 112명의, 지금 111명이 되었죠. 의회 의원분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 안의 공기와 이 본회의장에 흐르는 이 어떤 정서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세 가지인데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방금 전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학교 조리원 종사자분들 이대로 냅둬야 되겠습니까? 라는 외침이셨죠. 저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동료 의원분들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작고 또 낮고 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늘 구석진 자리에 있어서 잘 눈에 띄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 먼저 시선을 보냈고 손길을 내밀었던 선출직 공직자였습니다.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은 그런 면에서 말 그대로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본회의장 우리 중 그 누구도 한 번에 100명씩 200명씩 먹을 수 있는 국을 조리해 보거나 볶음 요리의 그 거대한 냄비를 쇠수세미로 닦아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유중, 수중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고자 하는 이 시간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거죠.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말씀해 주셨던 조희영 교육감님의 진정성도 부디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작고 낮고 약하고 고요한 이런 존재에는 어떤 가치가 있죠.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11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그 존재들의 지금 삶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들은 없는지, 그런 것이 시정질문의 주요 질의 내용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나 두툼한 종이자료집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는 오늘 질의 드릴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 자료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서 이야기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국장님, 실장님과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 끝나고 별도로 찾아뵙고 이런 자세한 수치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기로 했고요. 오늘 시정질문은 이런 서울시의 의정 전체 방향을 이끌고 계시는 시장님을 모시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관점 설계, 그리고 이행에 대한 의지, 그리고 시장님의 철학을 물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 아름다운 슬로건을 우리는 지금 어떤
주권자들의 각각의 개별적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는지 체현하고 있는지 묻는 시간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선생님 오셨습니다. 저기 써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저 말 들어보셨습니까? 독립무용 생태계를 위한 액션 연대. 노란색 글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줄여서 동무액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뭐 어저께 저 시정 질문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네. 어제라도 들어보셔서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니까 감사하다고 말씀 먼저 드려야겠죠. 동무액, 벌써 이름에서 느껴진 어떤 기운이 있는데요. 난데없이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예술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저 의원의 삶에서 뜬금없이 무용 예술가 분들의 질문이 왜 나옵니까?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놀라운 일이 올해 있었습니다. 무려 825명의 서울에서 주요 활동하고 있는 무용 예술가 분들이 한 장의 문서에 연설을 했습니다. 동반 서명을 했는데요. 그 서명의 내용은 2번 2024년 심사는 2023년 11월 12월에 이루어지거든요. 서울문화재단에서 선정된 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예술지원금이 문화예산 전체 차원으로 한 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무용계로 13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거의 250여 팀이 지원을 해서 47개 팀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825명이나 되는 이 무용을 업으로 하는 예술가 분들이 한 장의 탄원서 연대 서명을 한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거든요. 무언가가 큰 문제가 있었겠죠. 이분들이 그렇게 절절하게 마음을 모았던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혹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예, 원래 이 공연 예술 단체들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사업은 보통 이제 이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한 10대 1, 20대 1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나 한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 10개, 20개 단체는 다 탈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 의원님께서 뭐 무려 몇백 명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초유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그 선정에 뭐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나머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시장님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시장님의 답변이 얼마나 많은 문화예술분들 특히 무용하는 분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는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지 시장님 않고요. 조금 더 들어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야 될 일은요. 이분들은 무용을 평생을 업으로 삼고 산 분들이죠.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800분이 다 무용한 분들도 아니랍니다. 네, 맞는데요. 문화예술인으로서 절절한 연대로 주로 무용하신 분들인 거죠. 이분들이 이를테면 10명이 선정했는데 1명이 선정되고 10명이 지원했는데 1명이 선정되고 떨어진 9명이 억울하다. 이 일을 처음 겪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늘 그렇죠.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랬는데요. 2024년 올해 처음으로 825명의 전체 행동이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님.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공평했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첫 서두를 다수가 지원해서 다수가 떨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니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매우 가슴 아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하셨으면 저도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인 말씀드렸을 사실 텐데 이야기 드릴게요. 처음에 숫자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무슨 뭐 굉장한 일입니다. 시장님. 825명이 연대한 것은요. 800명이 광복 이후 한국 무용계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800명이 서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무엇이 객관적으로 불공평한지를 말씀하세요. 시장님. 825명이 할 일이 없어서 혹은 자기 이름 쓰는 걸 기분 좋아 싶어서 한 건 아니겠죠? 자, 이제 말 여기서 멈출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팩트를 말씀하시라고요. 팩트는 825명이 초유로 연서했던 사건이 올해 벌어졌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국 무용계에서 벌어진 첫 번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부여하지 마시고 팩트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시장님, 답변해 드릴 테니까.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런 사건에 의미가 있다는 말 정도는 동의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문화예술계 중에서 가장 약자에 속해 있는 분들이거든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에 새로운 문화재단 대표님이 오셨거든요. 그 뒤로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술청이 파행으로 치닫다가 결국 예술청이 실질적으로 이제 해산되는 일이 있었고요. 웹진 유일한 잡지였거든요. 서울예술센터가, 무용센터가 웹진으로 추민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사실상 폐간 지금 상태입니다. 1년 넘게 발간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서초예술실험학교도 종료됐습니다. 지금 시정 질문이니까 큰 틀이 이런 겁니다. 지금 문화예술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크게 공간으로 지원하거나 예술 지원, 창작 지원금으로 지원하거나 이 두 가지 큰 방향이 있는데요. 공간으로 지원되는 일들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예술금으로 지원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 핵심은 이겁니다. 예술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들이 있죠. 가장 어렵고 가장 진실로 예술 세계를 자신의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이 되도록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합당하겠지요. 그런데 왜 작년에 그리고 올해 825명의 이런 집단행동이 있었냐면요. 그런 13억에 이르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돈일 수 있죠. 그런 돈들이 실제로 예술을 일생의 업으로 그 자존심 하나로 일생을 걸고 살아왔던 다수의 창작 독립 무용가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거의 방향이 바뀌어서 원래 잘하시던 분들, 원래 유명하신 분들, 원래 좀 힘이 있고 원래 좀 이 분야에서 목소리가 컸던 분들에게 다수가 선정되는 결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거를 그러니까 팩트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시장님, 네. 예, 지금 저랑 시장님이랑 무려 지금 8번째 네. 시정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오늘 모습은 좀 다소 의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소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늘 차분하게 팩트를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팩트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왜 처음에 보실까요? 의미부터 부여하세요? 시장님, 825명이 왜 갑자기 제가 나왔죠? 듣기로는- 화면 보시겠어요?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화면을 보세요, 시장님. 보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놀라운 일인데요. 자, 저 자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무용계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죠. 가장 간단한 한 장으로 요약하기 위해서 저 자료를 만든 겁니다. 1년의 흐름이 어떠세요? 2015년부터의 결과입니다. 2015년부터 창작 지원금을 선정하던 과정들이 말하자면 저 주황색이 독립예술무용가 분들의 생태계인데요. 독립무용예술가라니까 좀 뜬금없습니다만 10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무용계는 크게 세 가지 큰 범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현대무용이 있겠고요, 한국무용이 있겠고요, 발레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대학으로 대표되는 학계의 3두 체제를 이루어서 끊임없이 이 세 개 체제 하에서 한국 무용계가 운영돼 왔겠죠.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런 3대 축 이외에 말 그대로 춤이라는, 무용이라는 이 예술 장르를 자신의 인생의 정말 업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건 소위 말하는 독립무용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한테 지금 저 보이는 표처럼 서울문화재단 올해 20년 됐거든요. 20년 올해 슬로건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입니다. 이런 고매한 슬로건을 저 독립무용예술가 생태계에 있는 분들은 그 13억밖에 안 되는 창작 지원금입니다만 그분들의 삶에게는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면요, 그분들은 자기 몸이 전 재산이에요. 무용가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그토록 갈고 닦으면서 자기가 꿈꾸는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몇 주씩 단식도 하고요, 때로는 몇 달씩
강도 높은 육체 노동도 합니다.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분들이 저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코로나 시기를 맞이할 때까지 2015년 저 주황색 막대 그래프는 계속 저 이토록 밑에 해당 연도가 써 있는 겁니까? 네, 2015년부터 좀 2024년까지. 써주지 그러셨어요. 아, 네, 보시니까 저 칸이 뭐 없어서 그렇습니다. 쭉 독립무용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고서 서울문화재단도 적극적으로 화답해 왔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야, 우리 이 소중한 돈 먼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걸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예술 세계를 자기의 인생으로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825명의 집단행동이 나왔을까요? 올해 지금까지 10년여 걸쳐서 이루어왔던 거대한 물결이 완전히 퇴행됐습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답변 들어볼까요? 의원님이 너무 특정한 분들의 말씀에 지금 경도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게 어떻게 꼭 퇴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수치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동무에게서 그 BC 트랙 최종 선정 25건 중에 13건, 이게 이제 52%에 해당하는데요. 이 대학 연계 무용단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걸 역으로 보면 12건, 그러니까 48%가 독립무용가가 선정됐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균형 있는 선정인 것이죠. 5대5. 저는 시장님께서 있죠. 유력한 대권 후보시고요. 이제 보고받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정도면 숫자 이면의 행간의 의미를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825명의 저 예술인들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집단을 행동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몇 해 전에 대한민국 사회를 다 가슴 아프게 했던 미투 사건 일련의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사회 전 부문에 그동안의 고통, 괴로움들이 일시에 토로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용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무용계가 청정무구에서가 아니고요, 미투 사건이 무용이라는 단 한 건이 없었다고요? 예, 우리가 보도됐던, 주요하게 보도됐던 무용계는 말 그대로, 시장님께서도 그 분야를 잘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이 생태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생태계 밖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가 울림이 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문화재단에서 독립무용을 하는 분들에게 13억 정도의 예술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상 독립무용계 분들에게 이 지원금 제도란 그 해에 내가 가장 확실하게 어떤 작품의 세계를 설정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되는 거의 유일한 기회예요. 의원님, 네. 지금까지 제 판단으로는 네. 의원님 말씀 중에 팩트를 말씀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와, 굉장히 정서적인 말씀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느 부분이 불공평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설명을 드릴 거 아닙니까? 시장님, 결과적으로 분류표를 해놓고 시장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 문제다. 시장님, 제가 그걸 어떻게 서두에 수긍을 하겠어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숫자 자료들 빡빡합니다. 근데 그걸 시장 질문 이 시간에 이 숫자 자료를 따지는 실제 얘기는 실무자 국장님과 실장님과 제가 따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정 질문 시간은 시장님이 궁금해하시는 것, 여기 지금 20페이지가 넘게 출력돼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하나씩 따져도 되는데요, 그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의 방향성을 체크하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 방향성이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술인들의 삶이 과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 철학에 비추어서 지금 825명의 집단 행동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의원님,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은 아닐 텐데요. 오늘 참 제가 이례적인 모습을 의원님으로부터 발견을 하는데, 불공평하면 불공평한 이유가 5개, 10개가 있으면 하나라도 말씀을 해보세요. 뭐가 불공정했는지.
지금 20분이 흘렀는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뭐가 불공정한지를. 결과적으로 독립무용이냐 대학과 관계 있는 분들이 받았느냐를 놓고 표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시장님, 저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시장님 답변 시간 제가 충분히 드렸다 생각하고요. 오늘 질문이 3가지거든요. 시간 안배상 다음 질문들이 있으니까 시장님이 지금 얘기하라는 자료들, 여기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빽빽한 자료들은 읽진 않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첫 번째 꼭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825명의 집단 행동은 광복이 처음이라 말씀드리는 것 4번째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의 의미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과 직접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분들이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공개 간담회를 요구하고 서면 답변을 요구하고 그동안에 핑퐁들이 왔던지를 보고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오늘 의회 시정질문 첫 번째 시간 때 첫 서두, 지금의 과거로 거의 1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보이는 이 퇴행이라고 표현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입장에서 퇴행이죠. 실무 간담회는 제가 별도로 갖고 그건 시장님께 추후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됐는데요. 시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에 대해서 서울시장님으로서의 공식 발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이 서사원이 출범할 때 설계가 참 잘 됐었더라면, 이용자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더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입장에서 설계되는 게 아니라 그 돌봄 서비스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점을 제 취임 후에 계속해서 구조를 한번 바꾸어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 어떻게든, 특히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야간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이라든가 급할 때 급하게 받아야 되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바꿔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고 무려 100차례가 넘는 협상이 노사 간에 있었는데, 네, 103번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 조직 자체가 사라지게 된 데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늦었지만 이제 기왕 이렇게 된 것, 그분들 추후에 본인들이 원하시던 일에 계속 종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서울시가 도와드릴 거고요. 또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시는 시민분들께 최대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면 말 그대로 하루가 모자라겠죠. 그런데 폐원됐어요. 지금 제가 그 폐원의 부당함과 그 이후의 문제점을 아무리 쏟아 부어서 연설을 한다 한들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참함을 느끼죠.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모두는 무엇을 했나. 그런데요, 이 공식적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기존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통해서 굉장한 왜곡, 편향을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점 하나만큼은 명확하게 정정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럴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가장 간명하고 눈높이에 맞게 딱 쉽게 설명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런 겁니다. 한 마을에 경찰이 있어요. 경찰로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경찰관을 100명을 뽑았어요. 실제로는 한 1000명이 필요한데 한 100명을 뽑았어요. 이 경찰관 100명이 뽑힌 분들은 근무 조건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정상 출근, 정상 퇴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낮 시간 주로 근무하는 경찰관 분들로 우선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력은 하루 24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찰도 4조 2교대로 운영합니다. 주야 비휴. 하루는 낮에 일하고요. 그 다음날 밤새고, 그 다음날 비번하고, 그 다음날 휴일합니다. 4조 2교대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24시간을 풀케어하고 있는 행정력이 동원되는 거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렵고 아프고 중증의 장애인분들 그리고 어린이집들, 우리 24시간이 풀케어가 필요한 이 시스템에서 고작 300여 명으로 첫 발을 내딛었을 뿐이에요. 첫 발을 내딛는데 24시간 풀케어 같은 건 언감생심이죠.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꿈으로 시작했고, 실제로 해보니 낮에 근무하는 분들만 케어하기에도 벅찼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폐원시켰냐? 야간 근무 없다, 주간 근무 없다, 야간 근무 없다, 주말 근무 없다, 언제 24시간 출동해야 되는 거 건수 별로 없다. 네, 그렇게 말하는 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아쉬운 건 이런 거죠. 이 서울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거 고작 5년 됐죠. 첫 도전이었습니다. 어떤 도전? 지금 민간 요양사 생태계를 살펴보세요. 그야말로 열악합니다. 지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분들이 누가 보면은 막 수백만 원 이상씩의 정말 호가호위하는 줄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니요. 최저 생계비에 조금 더 높은 것을 생활임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생활임금 수준입니다. 아니, 내가 간병을 하는데, 내가 내 몸이 힘든데 간병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즉, 사회서비스원이 도전하고 했던 목표는 적어도 우리가 간병, 민간요양 이런 말을 하려면 이 정도 급은 갖추고 더 확충해 나가서 나중에 24시간 풀케어, 4조 2교대 같은 행정력이 그야말로 시스템을 갖춰서 이 영역을 담당하는 이 간절한 목표를 이뤄보자는 도전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매우 가슴 아프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무참히 폐원됐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민간 요양이라고 말하는 이 생태계는, 우리가 공공 돌봄, 공공 케어라고 말하는 이 세계는 소방관이든 경찰관이든 똑같이 우리 이 나라 행정력이 그래도 24시간 누군가는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변해야 합니다. 그건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기회 안 주시나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격한 시각 차이를 느낍니다. 지금 의원님이 굉장히 그 목청을 높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폐원 안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막바지까지 폐원은 안 시키고 해결할 방법을 정말 진심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네. 제1강성노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네. 사실 이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네. 그렇게 결론이 나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의원님 인정하신 것처럼 고난도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때에 이분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을 비롯해서 민간에서 미처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서울시에서 만든 이 서사원에서 커버를 어느 정도만 해줬더라면 아마 이 기관의 존재의 의미가 굉장히 돋보였을 겁니다. 예,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경찰관 마을 100명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지금 일하고 있는 300여 명의 노동자분들이 마치 역적처럼, 마치 안정된 월급 받으면서 호가호위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매우 gon란하고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300명을 3,000명으로 늘렸으면 달라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케어, 공공돌봄 말의 무게만큼 우리 들어가야 될 돈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47조에 이르는 서울시 예산 규모에서 지난 5년간 842억 썼다라고 어마어마한 출혈을 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적어도 제가 아까 경찰관 예를 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주말에도 대처하고 야간에도 대처하고 그러려면 그 조건에, 그 계약 조건에 동의하는 팀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요. 4조 2호대가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애당초 지금 모습이 완전체라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그래도 가장 먼저 어느 정도는 그렇죠. 충족을 그러니까 해야 존재의 의미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런 시각차로 인해서 폐원돼서 누가 가장 가슴이 아픈가요? 우리는 지금 300여 명 실제로 폐원, 즉 해고 노동자가 된 분들의 삶에 대해서 저도 시장님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가장 가슴 아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마음으로,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란 관점으로 이분들 이후에 제2의 직업, 직장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많은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 의지 제대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요.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이야기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이야기도 앞서 드린 전제와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중에 또 많은 부분이 교통공사 자료인데요. 백호 사장님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는 시장님 만남 이후에 다시 할 거고요. 오늘 시장 질문 시간에는 전체적인 방향, 그 틀, 그것을 시장님과 제가 천만 주권자분들, 우리 시민분들 앞에서 공론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시장님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교통공사 팩트가 뭐냐? 36명이 해고됐죠. 어떤 의미인가요? 네,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창사 이래 36명이 한 번 해고된 것은 초유의 일인 거죠. 뭐 그간의 사소한 사고들, 뭐 조치들 이런 걸로 당연히 있어야 됐을 인사상의 조치들은 늘 있어 왔겠습니다만 한 번에 36명이 집단으로 해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34명이라고 그럽니다. 네, 34명으로 하겠습니다. 34명이 집단으로 해고된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니 아까 동무액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무언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암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세상에 알려져 있냐? 이 시작은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는 무려 16,000명에 이르는 그야말로 매머드급 규모거든요. 1노조, 2노조, 3노조가 있습니다. 3노조의 고발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되게 의외인데요. 무엇이 우리를 그러니까 가장 잘못 알려져 있는 거냐? 이렇게 보도가 나갔거든요. 무단결근 수백일,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일 안 하고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며 말 그대로 시민들의 세금 갖고 호가호위했다, 뭐 이런 보도입니다. 심지어 근무 시간에 음주가 있었다는 등 뭐 오만 얘기들 다 들어왔습니다. 진실이 뭐냐? 진실이 지금 5월 13일 날 서울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제 첫 번째 심의 제출 심사 신청서가 제출이 되어 있고요. 그 결과가 이제 곧 조만간 나오겠죠. 아니, 잘렸으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조용하게 할 일이지 뭘 잘했다고 지방노동위까지 제소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분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진실이 뭐냐? 무단결근이라고 판단한 기준이 뭐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너의 근무역은 왕십리역인데 그 시간에 없더라, 그러니 무단결근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진실은 뭐냐? 그 노조 간부분들은 왕십리역 나의 소속역이 아니라 노조 사무실이 있는 사무실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그 노조 사무실에서 그 시간 동안 근무한 기록은 다 증빙되어 있고 그래서 제출된 겁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시장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금 34명 해고는 부당해고네 라고 판단이 나오면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진호위, 중노위 거쳐서 억울한 부분은 다 구제가 돼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정 질문이 이 정도 수위에서 말이 오고 가는 이유는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는 반드시 다시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님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고 한 번도 안 당해보셨죠? 의원님, 이 사실관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정하기 위해서 네, 교통공사의 감사부서가 네. 무려 6개월 가까이 물 좀 더 주시겠어요? 팩트 파인딩을 했습니다. 네, 그거를 의원님 말씀 몇 마디로 그거 다 틀린 거다 이렇게 말씀 듣는 건 이건 우리 감사부서가 아마 도저히 수용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 사람을 한 명을 해고하거나 징계를 주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엄격한 사실관계 확정을 하지 않으면 요즘 세상에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시장님 말씀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다라는 판단이 나올 때 시장님이 감당하셔야 될 무게도 그만큼 클 겁니다. 제가 핵심은 뭐냐? 무단결근이라고 판단한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 당신이 원래 속해 있던 역에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 뭐냐면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시장님, 진실은 뭐냐면요. 지금 해고됐던 그래서 분들은 수개월이 걸린 겁니다. 지금 해고됐던 분들은 다 노조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기록이 명백히 남아 있고요. 노조는 어떻게 일하고 있냐? 노조는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노조 조직상에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즉각 전화로 확인합니다. 너 어디 있니? 회의 안 하고. 너 어디 있니? 일 안 하고. 즉 무슨 이야기냐? 이번 34명 부당해고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일 안 한 거 아닙니다. 노사 합의로 무려 1987년 이후로 노조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이 동의해 주면 노조 사무실에서 계속 일해 왔어요. 공사 출범 이후로도 계속 그래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이걸 문제 삼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느닷없이 당신 근무지 왕십리역에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무단결근이네. 그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 제소가 돼서 지방노동위에서 심사가 곧 나올 겁니다. 지금 2분 남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나 시장님께서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수위가 이 정도인 것은 지방노동위의 구체적인 시시비비 확인을 거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을 그토록 말씀하실 때 시장님도 저도 멀쩡히 30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 즉 나는 노조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당신 무단결근 100일이 넘어요. 해고. 그런 말을 들었던 삶의 온도차는 시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지금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만약에 올바른 노조, 네. 제3노조 분들이 들으면 정말 펄펄 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날이 오길 바라고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던 이 판결이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34명이 해고됐다라고 하는 일은 16,000명 중에 34명 해고가 뭔 대수냐 이렇게 말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해고됐던 분들의 다수는요, 사장님 표창 수회, 심지어 시장님 표창도 열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즉 30년이 넘는 시절 동안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직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했던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34명이 해고가 됐고 그 부당해고라고 말할 수 있는 판결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니까 심사가 나오면 그때 결과를 가지고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있다면 당연히 사과드릴 테고요. 시장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게 있다면 명백하게 조치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 발언은 50초 남았으니까요. 시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으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 명 가까운 조직입니다. 그런 거대 조직이 규율이 바로 서려면 반드시 근로윤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20초 남아서요. 지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폐원됐고
TBS 미디어 재단 더 이상 방송하지 않습니다. 다 시장님 재임 기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고통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TBS 꼭 살려주시고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분들 꼭 챙겨주십시오. 보지 않으셨습니까?